안녕하세요. 2019년도 대비 사회통계, 사회조사 분석사의 사회통계를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요. 통계와 데이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요 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가볍게 한번 여러분들 익혀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키포인트를 한번 찍고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통계학 하면은 우리 보통 수학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수량적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관찰을 해서 어떤 현상을 갖다 관찰을 해서 수치로 나타내고 이 수치를 나타내면 이게 뭐 들쭉날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불규칙성 안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그런 현상을 수치로 제시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은 어떤 계획을 잘 세웠어요. 어떤 계획이냐면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수치화를 하기 위한 계획을 잘 세웠다 하더라도 조사자가, 연구자가 어떠한 인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변수겠죠. 그거는 뒤에 나오는 변수가 될 텐데 그거에 따라서도 영향이 많이 미쳐집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로 구분을 해요. 크게요. 근데 이걸 구분하는 목적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하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낸다 그랬었죠. 그 찾아내는 이유는 활용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 활용은 주로 의사결정 혹은 어떤 현상을 갖다 요약하거나 연관성을 파악을 해서 예측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의사결정으로 귀결이 돼요. 자, 이런 통계 분석의 과정은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 수집된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추정을 하고 다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하는 과정으로 통계학이라는 게 구성이 돼요. 그럼 이 통계학을 주로 맥을 이루는 것들은 데이터들이 맥을 이루겠죠. 그럼 이 데이터들이라는 거는 뭐냐? 이 데이터들은요, 어떤 표본으로부터 수집을 해요. 그러니까 표본이라는 거는 뭐냐면 전체 집합이 있는데 이 전체 집단 이거를 다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딱 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전체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학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 답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통계가 의미가 있어지거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고는 말만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 데이터가 전체를 구성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수집 방법에 따라서 방법이에요.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집된 자료의 형식에 따라서도 질적 자료, 양적 자료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이렇게 자료를 구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표현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일장을 다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이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통계학이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통계학이라는 거는 어떤 사실을 관찰을 해서 어떤 현상이나 사실을 관찰해서 거기에 수치를 부여한다 그랬죠. 그런 내용을 수치를 그냥 부여했다라 그러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렵게 조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량적 비교를 기초로 한다. 해서 거기서 어떤 방법,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통계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현상을 수치로 나타내서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학문.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 놓으시면 그냥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를 갖다 부여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현상이 반드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데 9월 20일 날 열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년에도 9월 20일 날 열리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기온도 맞아야 될 것이고 습도, 온도, 기타 등등이 다 맞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규칙성 하에서 어떠한 규칙성이 있는가, 이런 거에 내재하는 의미, 그거를 갖다가 사회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응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수치로 제시하는 그런 학문. 그 다음에 실험을 어떻게 세운 다음에 그게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 나타내는 게 통계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림으로 딱 나타내보면 딱 요거죠. 어떤 불균형한 데이터,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 딱 요렇게 그림 하나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 중요한 게 데이터 얻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요 원칙 세 가지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작위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연구자의 어떤 의견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무작위 배정을 하고 임의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작위 배정, 임의화. 실험 대상에 대한 실험의 수행 순서와 대상에 속하는 부분이 무작위여야 한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이라는 거예요. 실험을 반복하면 오차가 발생하죠. 똑같은 실험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시간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에 대한 차이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차이를 갖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유의하지 않은가를 계속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반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화라는 걸 해요. 블록화. 이것도 구분을 짓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어떤 실험을 할 때 서로 동일한 조건을 기준으로 어떤 실험 조건을 만들어서 실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추가한다라거나 배제한다라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공된 실험실이죠. 자, 그런 걸 했다라면 그거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떠한 약품을 약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약의 효과라는 것보다는 페인트의 색깔을 얻기 위해서 물을 얼마나 탈 것인가, 혹은 시너를 얼마나 부어야 될 것인가. 자, 그거를 갖다가 했을 때 최고로 예쁜 색깔이 나오게 하는 거, 어느 정도의 양일까? 자, 요걸 갖다 맞추기 위해서 어떤 블록화를 해야 되는 거.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실험 연구의 세 가지 기본 원칙: 무작위 배정, 임의화, 그 다음에 반복, 블록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을 분류를 나눠보면은, 자, 통계학도 구분이 됩니다. 뭐로 구분이 되냐면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 자, 기술 통계는, 자, 어떠한 기술이라는 게 뭐죠? 여기 보면 영어로 descriptive라고 돼 있어요. descriptive라는 건 설명하는 거잖아요. 뭘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추론은요, inference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미지의 사실을 갖다가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기술 통계라는 거는 뭘 기술하는 거냐면은 표본에 대한 걸 갖다 기술을 하는 거예요. 표본이 어떻다.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그 다음에 10대 몇 명, 20대, 30대, 40대 각각 몇 명씩, 이런 걸로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표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 기술, 표본에 대한 기술을 해주는 거 기술 통계라고 하고요. 그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뭘 찾아내냐면 어떤 데이터를 얻어내잖아요. SNS를 하는 사람은 10대가 몇 명, 20대가 몇 명, 30대가 몇 명, 남자들은 몇 퍼센트, 여자들은 몇 퍼센트,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SNS를 몇 퍼센트가 이용할 것이다, 이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추론이잖아요. 자, 몇 퍼센트가 할 것 같아 라고 어떤 표본을 찾아내서 하는 거니까, 그 찾아낸 표본을 대상으로 한 거 기술 통계로서 표본을 설명해 주고요. 설명해 주는 이유는 표본이 어떤 전체 집단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똑떼서 조사를 하는 이 표본이 전체 집단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설명력이 있는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게 기술 통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다라면 그 안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그 규칙을 찾아내서 전체 집단이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게 추론 통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추론까지 했는데 이런 통계를 왜 하나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릴 때 키포인트를 짚으면서 결국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많은 정보를 다 알고 평가를 해서 하나로 결론을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과정이라면 당연히 불확실성이라는 게 없어지겠죠. 자, 이런 의사결정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요즘 빅데이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맞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거. 자, 요거가 될 것이고요. 빅데이터라고 설명했다라면 이 얘기는 뭡니까? 데이터가 사회 현상에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재작년에까지 인간의 역사상 모았던 모든 데이터의 양보다 작년에 쌓였던 데이터가 더 많다 그래요. 이거는 뭐 학술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거니까. 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지금 데이터가 얼마나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제대로 요약을 해야지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약의 과정도 역시 통계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약을 한다라면 이 요약은 요만큼 이렇게 구분이 돼서 요약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구분돼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 그것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우리 심화해서 더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게 우리 연관성 파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분석 결과가 나오면 평면적으로만 그 데이터를 평균은 몇, 분산은 몇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끼리는 평균이 얼마가 나왔고 저것끼리는 평균이 얼마 나왔으니까 이건 서로 연관이 돼서 영향을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겠다. 혹은 다른 쪽으로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라는 게 연관성 파악이에요. 그 다음에 예측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인과관계라는 거는 이게 추세로서 꾸준히 계속 발생한다라면 지금까지는 이랬으니까 내년에는 어떨 거야, 다음번기에는 어떨 거야 라고 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예측이라는 거고요. 이런 추세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미래를 예측을 하는 그런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측을 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의사결정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사결정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5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통계 분석 과정은요, 어떠한 표본을 통해서 자료를 추출한다 그랬었죠. 근데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갖다 이루는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수집, 정제, 추정, 검정. 수집, 정제, 추정, 검정.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어떻게요? 수집, 정제, 추정, 검정. 이렇게 4가지입니다. 각각 하나씩 보게 되면 수집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뭐 수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현상에서 수치화 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잘 데이터로 얻어내는 거겠죠. 그 데이터를 갖다가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양질의 데이터야 되겠죠. 왜냐하면 갈비지 아웃이니까 역시 양질의 데이터를 잘 얻어야 된다. 그 양질의 데이터가 얻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얻어진 데이터를 갖다가 잘 청소를 해내야 됩니다. 정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조사 목적에 맞는 그런 자료를 갖다가 데이터를 선별하는 과정. 자, 이 과정이 없다라면 만약에 이게 제대로만 됐다라면 이 과정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다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수집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건 사후적으로 잘못된 데이터를 갖다가 골라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데이터를 갖다가 완전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자료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계산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모집단은 어떨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통계는 모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모수. 그러니까 표본을 분석해서 모집단이 어떻다라는 걸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어떠한 결과, 그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그 과정이 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데이터 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분석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통계를 하면서 여러분들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잖아요. 그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는 추론, 확률, 모집단, 표본, 모수 통계랑 이거 평상시에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사용하시죠? 여기에 나오는 그 용어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글쎄요, 한 요 정도 되려나요? 표본 정도요? 뭐 표본 좀 뽑아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4번을 제외하고는 평상시에 나올 수 있는 용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통계학에서는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씩 알아보자고요. 만약에 이게 잘 안 외워진다라면 한 하루에 한 10초 정도씩만 요 페이지를 딱 펴고서요 한번 익혀주세요. 그러면은 요거 한 10일이면 그냥 다 익어집니다. 자, 추론, 인퍼런스예요. 자, 표본을 통해서 모수를 갖다가 짐작하는 거, 그러니까 통계량을 가지고서 모수를 판단하는 거 추론입니다. 확률, 자, 추론이잖아요. 추론이라는 건 100%안 맞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나 맞을 것인가를 갖다가 확률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확률이 들어가요. 모집단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통계 분석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인구 전체 이래버리면 조사하기가 쉽나요? 자, 조금 더 줄여볼게요. 대한민국 인구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 학교 단과대학 하지 말고 우리 과 생각 한번 해보시죠. 우리 과 모두 몇 명이죠? 자, 이 과 학우들을 대상으로 어떤 의식조사를 합니다. 어떤 의식조사요? 우리 MT를 어디로 갈까? 뭐 대성리로 갈까? 아니면은 뭐 다른 데로 갈까? 뭐 이런 걸 갖다 계산한다고,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를 얻어요. 우리 학과만이라도 100% 다 조사할 수 있을까요? 조사 못해요. 왜냐면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수도 있잖아요. 그쵸? 다 핑계, 그때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조사한다라는 거는 시간적인, 비용적인 낭비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을 대상으로 안 하고 그 중에서 일부 몇 명, 대다수를 이루는 의견을 갖다가 가지고 가는 몇 명 대표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디로 갈지 의견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 표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안에서 보면 모집단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표본으로도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모집단으로 해서는 우리 A라는 동네로 우리 MT를 갑시다 라고 했는데 표본에서는 B라는 데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표본에 있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추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모집단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수치들을 우리가 모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으로부터 나오는 통계량을 수치를 갖다가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은 모수와 짝이고 표본은 통계량과 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통계량이 모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으면 최고의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에서 나오는 것들이 모집단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자, 이 관계를 아시겠죠? 이거는 수치들, 이거는 실제로 대상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요, 이렇습니다. 전체가 모집단이에요. 전체가 모집단. 이 안에서 어떤 일부를 딱 요만큼 뽑았어요. 뽑아서 표본을 본 거죠. 그럼 모집단에도 평균이 있을 거고요. 분산, 표준편차, 비율 다 있을 거예요. 그거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모비율 이렇게 얘기하지만 표본에서 나타나는 이 통계량, 이거 다 통계량이라고 하거든요. 모집단에서는 모수라고 하고요. 이거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 그다음에 표본 비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알아놓으실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건 실무에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실제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평균 혹은 분산, 표준편차, 비율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요.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표본에 해당하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 표본 비율을 얘기합니다. 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결국은 요거를 추정을 하는 건데 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학과에서 학생들의 선호도, 어디를 여름을 좋아하느냐 겨울을 좋아하느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니까요. 100% 다 물어보기 전까지는. 물론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갖다 다 들이면 알 수는 있어요. 언젠가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변하잖아요. 이 생각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표본을 가지고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이라는 용어예요. 추정이라는 용어.
자, statistical estim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자, 모집단을 대상으로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수를 추정하는 거 추정입니다. 예측은요, 추정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떤 패턴이 나오겠죠. 그 패턴을 가지고서 모수를 가늠하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에 있을 모수를 가늠하는 거예요. 자, 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기예보 생각하시면 돼요. 강수 확률은 얼마? 자, 이거는 20%, 8군데가 있으면 2군데에서는 비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동네가 총 100개라고 해봅시다. 무슨 동. 그러면 강수 확률 20% 그러면 20개 동에서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렇듯이 예측은 과거의 자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패턴 을 갖다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그걸 갖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라는 건데요. 변수라는 거는 이제 조사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에 해당하는 가변적 요인을 갖다가 얘기해요. 보통 질적 변수, 양적 변수,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있는데 뒤에 이제 다 설명이 될 거니까 변수는 어떤 상황에 대한 가변적 요인이다, 변하는 요인이다 라고까지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통계학에 대한 내용이 끝났고요. 이제 자료에 대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자료는 어떠한 조사 목적에 따라서 실제로 얻어지는 데이터죠. 수치. 왜냐면 현상에 대해서 수치화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수치는 일단 하나로 탁 뽑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다중으로 뽑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단일 자료 혹은 다중 자료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이 단일 자료는 아주 쉽게 뽑아낼 수 있지만 다중 자료는 조사자가 실제로 상황을 정교하게 잘 살펴서 잘 뽑아내야 되는 아주 까다로운 변수입니다. 자, 이렇게 수집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수집 방법에 따라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 그 다음에 형식에 따라서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1차 자료라는 거는 뭐냐면 1차 자료, 첫 번째 우리 데이터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뭘 직접 해야 됩니까? 데이터를 빨리 얻고 싶어요? 조사자가 직접 가서 얻는 거죠. 직접 물어보고 탐색을 해보고서 실험을 해보고서 직접 얻는 그런 자료예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조사자가 직접 데이터를 얻는 자료, 요거의 1차 자료입니다. 그럼 2차 자료는 간접적으로 얻는 거겠죠. 간접적으로는 어떻게 얻겠죠? 도서관에 가거나 혹은 어떤 논문을 보거나 그런 정기 간행물을 보거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2차 자료에 속해요. 장단점은 서로 반대겠죠. 그러니까 자, 장점 요거 뭐예요? 1차 자료의 장점은 자, 어떤 설계 방법에 따라서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얻어내는 거니까 자료가 조사 목적에 딱 들어맞습니다. 자, 수치화도 당연히 편하겠죠. 조사자가 직접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를 갖다가 직접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2차 자료는 그 반대죠. 왜냐면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왜? 도서관에서 얻어야 되니까, 신문, 자료, 기타 이런 문서들에서 얻어야 되니까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료들이 모아져 있는 데서 같이 얻을 수 있으니까 재가공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단점이 또 있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르게. 자,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 수집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식에 따른 분류에 보면 질적 자료, 자,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로 이루어진 범주형 자료를 우리 질적 자료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척도에 따른 거 뒤에서 나오겠지만 뭐냐면은 어떤 수치화하기가 힘든 자료예요. 자, 그걸 갖다 우리 질적 자료라고 하고요. 양적 자료는 수치로 되어 있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떠한 수치로서 나타나는 거. 예를 들어서 불량품 개수, 참가 인원, 혹은 자료의 길이, 혹은 무게, 온도, 비율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양적 자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자료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얻었다라면 우린 요거 표현하는 방법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왜? 이 표현하는 이유는요, 조사자가 조사를 한 다음에 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표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연구자, 조사자도 직접적으로 그 수치를 갖다 가지고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그림은 당연히 어떤
규칙이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프 같은 게 되겠죠. 자, 그런 걸로 나타내는 방법. 자, 여기 보면 예제를 가지고서 한번 해볼게요. 자, 170, 그 다음에 165, 182 해가지고 172까지 키가 있어요. 자, 이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봐요. 자,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해당하는 그 수치들 있죠? 요 수치들. 요걸 갖다가 X축, Y축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찍찍 그으면 됩니다. 점을 찍어도 돼요. 자, 해당하는 점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아, 여기서는 수치로 이렇게 봤지만, 아,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는 그림으로, 아, 이렇게 산포가 돼 있구나, 라고, 점도표, 산점도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막대 그래프로도 보면은 해당하는 사람들의 해당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길이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수 분포표라는 게 있어요. 자, 도수 분포표라는 건 뭐냐면 150cm 이하, 몇 cm부터 몇 cm, 이렇게 10cm 간격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몇 명씩 있는지 도수라고 하거든요. 이걸 빈도수예요, 빈도수. 빈도수를 갖다 줄여서 도수. 그래서 도수가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 나타내는 것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점, 이거 빈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걸 갖다 우리 막대 그래프로도 나타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수에 해당하는 것도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거 도수 분포표를 갖다가 그림으로 나타낸 거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 그럽니다. 이걸 히스토그램. 자, 도수 분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히스토그램이 막대 그래프랑 다른 거요. 뭐냐면 막대 그래프는 각 측정치를 갖다가 하나씩 전체를 갖다 나타내잖아요. 근데 히스토그램은 측정치들을 갖다 계급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계급으로 구분을 해가지고서 각 계급에 포함되는 측정치의 개수 몇 번 나왔는지를 갖다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각 계급 간의 하한과 상한이 서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의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다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도형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자 수렴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요런 그림인데 뭐냐면 최대값이 나타나고요. 최소값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는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1, 4분의 수, 3, 4분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안에 도형을 만들어내고요. 요 안에는 중위수도 들어가게 되고 각각의 측정치들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서 요 도형만 보고도 어떻게 최소값, 최대값, 뭐 중앙값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도형이 상자 수렴 그림입니다. 상자 수렴 그림.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렌츠 곡선이라는 건데요. 로렌츠 곡선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아까 그 키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로 뭐냐면 어떤 자료를 갖다 모았냐면 통계학자인 로렌츠가 창안한 그림인데요. 소득 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균등 분포는 요 45도선, 요 파란 선이지만 실제로 얻어지는 소득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그려보니까 이렇게 아래로 나오는 검은색 그래프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실제 정확한 균등 분포선과 실제로 나타나는 이 선 간에는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걸 갖다가 불균등한 거리라 그러고요. 이 전체 면적을 불균등 면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득 금액 순으로 인원수의 그러니까 누적 백분비 대비 소득 금액의 누적 백분비. 자,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과 인구 백분율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로렌츠 곡선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5도 선 아래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아래로 늘어져 있는 둥근 그래프가 나타나면 아, 로렌츠 곡선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그레소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x와 y 로 표현이 되는 2차원 공간이죠. 여기에서 x축을 갖다가 요 x축을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요걸 갖다 구간으로 나눠서 요 해당하는 구간의 각각의 평균을 갖다가 이렇게 각각 표시해 준 거.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 리그레소그램이라 그러는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x, y 그 두 특성에 대해서 변화의 양상을 갖다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는 좁잖아요. 이렇게 좁게 나타나지만 여긴 넓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 변화의 폭이 크구나. 평균값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 거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표현하는 방법 리그레소그램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챕터에서는요. 우리가 통계학이란 뭔가, 왜 하는가, 그 다음에 통계 분류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건 뭔지, 그
그 다음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데이터를 분류하는지, 그 다음에 이 분류가 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알기 쉽게 표현을 할지를 갖다 알아보는 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각각 핵심만을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히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